3월 16일 폭스바겐은 파워데이에서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대부분을 각형 위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자 파우치형을 주력으로 팔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었고, 각형 위주인 삼성 SDI는 유불리에 대한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기존의 독일과 스웨덴뿐 아니라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등지에 6개의 공장을 증설하고 한 개당 40기가와트시씩 총 240기가와트시의 연간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국내 언론과 증권사들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폭스바겐이 각형 배터리를 주력으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업체는 파우치형만을 생산 중인 SK이노베이션이고, LG화학은 이보다는 피해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어떤 연구원은 LG화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파우치형을 각형으로 변형할 경우 큰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증권사들이 보고서를 보고 약간 의아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폭스바겐 사태의 핵심은 각형이냐 파우치형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폭스바겐 사태의 핵심은 자체 개발에 의한 배터리의 내재화입니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은 주식시장의 큰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에 따라 일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과 대만에 대한 반도체 의존을 끝내겠다는 반도체 자립론이 세계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어 향후 반도체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본격화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기사는 조선일보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반도체 자립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아시아 국가 의존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자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이는 반도체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을 본격화할 수 있어 그동안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해온 국내 반도체 업계에는 장기적으로 악재라고 이 기사는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이 가장 먼저 유럽연합 내에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민간합동기구인 국립인공지능보안위원회도 한국과 대만을 앞서는 수준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미국 내에 지어야 한다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반도체 자립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차량용 반도체와 같이 난이도가 높지 않은 수준의 반도체는 가능하겠지만 삼성전자나 TSMC의 첨단 제품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삼성전자와 TSMC의 신규 공장을 자기네 영토 안으로 끌어들이는 선에서 반도체 자립론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나오는 반도체 자립론을 볼 때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배터리입니다. 반도체 자립론은 배터리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라는 아주 조그마한 부품 때문에 자동차 공장이 멈춰서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 반도체 자립론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량용 반도체보다 훨씬 중요한 배터리는 어떨까요? 전기차에 있어서 배터리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입니다. 사실상 배터리가 전기차 부품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유럽이나 미국 자동차 회사의 CEO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동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를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다른 회사에 그냥 맡겨두시겠습니까? 그러다가 배터리 업체가 이런저런 이유로 제대로 배터리를 공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께서는 자동차 회사의 CEO로서 그런 상황을 감수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자동차 회사의 CEO라면 저는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절대 다른 업체에 맡겨놓고 쳐다만 보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폭스바겐 사태를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형이냐 파우치형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폭스바겐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도 향후 모두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배터리는 완성차 업체들이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네 지배하에 둘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월 4일자 전기차와 배터리의 성장에 따른 수혜주라는 영상을 보시면 완성차 업체들이 절대로 배터리 회사를 믿고 맡겨놓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 회사를 지배하는 방식은 직접 배터리 회사를 만들어 내재화를 하거나 아니면 권역에 있는 배터리 회사를 육성하는 방법 등이 될 것입니다. 일본이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터 등 반도체 소재의 수출을 규제했을 때 삼성전자가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재 업체를 육성한 예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BMW의 CEO인 올리버 칩셋이는 배터리를 자체 생산할 계획이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국내 업체의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올리버 칩셋 CEO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의 배터리 제조업체와 강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배터리 공급선을 다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BMW도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부품인 배터리를 철저히 자신의 통제하에 둘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게 한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CEO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저는 과거 SK이노베이션의 원유 트레이딩 팀에서 원유 트레이딩 관련 업무를 했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에서 원유의 조달은 장기 계약이 70%이고 현물 구매가 30% 정도입니다. 장기 계약보다는 현물 구매가 유연성 면에서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계약을 많이 가져가는 이유는 공급의 안정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근무하던 당시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이란, 말레이시아, 중국, 브루나이, 예멘, 에콰도르 등과 원유 공급 장기 계약을 체결했고 그 외에 필요에 따라 현물 시장에서 원유를 구매하였습니다. 이렇게 거래선을 다변화하는 이유는 공급의 안정성 때문입니다. 만약 한 나라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 원유를 공급받지 못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저는 자동차 회사에 있어 배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SK이노베이션이 원유의 공급을 다변화했듯이 BMW도 배터리 공장을 직접 만들지 않는다면 아마도 거래선을 상당히 다변화할 것이고 특히 자기네 권역에 있는 유럽의 배터리 회사를 적극 육성할 것입니다. 따라서 배터리 제조사 입장에서는 경쟁 회사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배터리를 반도체와 비교합니다.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 과점적 지위를 유지하듯이 한국의 배터리 3사가 반도체 회사와 같은 위상을 가지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반도체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첫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규격에 맞게 제작만 하면 어느 바이어에게라도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는 차량마다 들어가는 스펙이 다릅니다. 즉 배터리 회사가 독자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도권이 자동차 제조사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메모리 반도체는 이미 성숙한 시장이지만 배터리 분야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므로 상당 기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고 어느 업체가 최종 승자가 될지 예측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지금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지위를 다른 업체가 빼앗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성숙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80년대 삼성전자가 본격 메모리 반도체에 뛰어들었을 때 그 당시 세계 최고의 회사들은 NEC를 비롯한 일본 회사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987년 세계 반도체 순위를 보면 일본의 NEC가 1위였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순위에 없었습니다. 삼성전자가 10위에 오른 건 1993년이고 마이크론이 10위에 오른 건 2001년입니다. SK하이닉스가 10위권에 진입한 건 2006년입니다. 하지만 이 세 업체가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를 과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위가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가 시작에 불과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포털 분야에서 지금의 네이버를 뛰어넘는 회사가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1990년대 말에는 다운 커뮤니케이션이 업계 최고였습니다. 그 이후 네이버가 다운 커뮤니케이션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가 인터넷 시장의 초기였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업계의 본격 경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노스볼트에 14조 원에 달하는 오더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노스볼트는 메이저 배터리 회사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봐야 합니다. 셋째, 배터리는 반도체보다 투자금이 훨씬 적게 들어가고 기술의 난이도가 반도체에 비해 낮습니다. 그래서 퀀텀 스케이프 같은 스타트업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넷째, 메모리 반도체는 이미 세계 업체가 공고하게 과점을 형성하고 있지만 배터리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과점을 형성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제조사들이 안정적 배터리 공급을 위해 이렇게 과점을 형성하는 것을 방치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며 높은 마진을 누리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1980년대부터 메모리 반도체는 매우 유망한 산업 분야였습니다. 그렇다고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가 모두 유망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회사끼리 무한 경쟁을 펼치는 사이 수많은 회사들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1995년 20개에 달하던 반도체 회사들은 두 차례의 치킨 게임이 벌어지는 동안 다 나가 떨어지고 지금의 세계 회사로 재편되었습니다. 그 당시 주력 제품이던 512메가비트 제품이 7달러 수준에서 0.5달러 수준으로 폭락했으니 웬만한 업체는 견디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2009년 독일의 반도체 업체였던 키몬타가 파산하게 됩니다. 독일의 키몬타는 규모가 작은 회사가 아니었고 한때 세계 두 번째 규모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유일한 D램 업체였던 엘피다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미국의 마이크론에 인수되었습니다. 치킨 게임 때문에 하이닉스도 부도위기에 몰려서 마이크론의 헐값에 팔려나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거쳐 현재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과점 체제가 완성된 것입니다. 배터리 산업이 유망한 것이지 회사가 모두 잘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배터리 업체끼리 치열한 경쟁이 남아있고 여기서 누가 살아남을지는 모릅니다. 앞의 메모리 반도체 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킨 게임이 벌어지자 세계 2위의 키몬타나 세계 3위의 엘피다도 나가떨어졌습니다. 현재 도요타와 파나소닉 연합, 그리고 폭스바겐과 퀀텀스케이프 연합은 전고체 배터리에 자신만만합니다. 도요타는 10분 만에 충전이 완료되고 한 번 충전에 500km를 갈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이미 개발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금년에 시제품을 선보이고 앞으로 3, 4년 안에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폭스바겐도 퀀텀스케이프의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2025년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전고체의 흐름에 뒤떨어지는 업체는 한 방에 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 결론입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은 배터리 회사들은 회사가 성장을 해 나가는 것을 항상 체크하고 확인해 가면서 주식을 매수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배터리 산업이 유망하다고 미래 가치를 왕창 땡겨서 주가에 선반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요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LG화학의 목표 주가를 끝없이 올리는 것은 마치 LG화학이 세계 1등이 될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현 시점에서 높은 멀티플을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배터리와 같이 초기 사이클에 진입한 산업에 속해 있는 회사들은 회사가 성장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는지 확인해 나가면서 주식을 매수해 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배터리 제조사들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 종목이지 믿고 묻어두고 갈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LG화학이 반도체 분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이 성공해서 인류 기업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키몬타나 엘피다와 같이 사업이 부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복하자면 이런 회사는 지속적으로 회사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투자해 나가야 합니다. 참고로 LG화학의 2020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매출액은 30조 770억 원, 영업이익은 1조 7,980억 원, 순이익은 6,820억 원입니다. 훌륭한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영업활동으로 인해 창출된 현금 흐름이 6조 5,270억 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이 6조 7,020억 원입니다.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 투자를 해야 하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단계이므로 현재는 자기 힘으로 벌어서 설비 투자를 하기에도 벅찬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자본 유치를 위해 LG화학이 회사를 분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 회사는 투자를 하실 때 항상 현금 흐름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제가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배터리 관련 신문기사의 타이틀 중 일부를 보여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